이곳은 북한과 러시아가 접한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두 국가를 잇는 다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철도 교량만이 수십 년간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으며 두 국가 사이 차량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간혹 차량 이동이 필요할 때면 철도 궤도 위에 임시 판자를 설치해 통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철도 교량 옆으로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다리는 두 국가를 잇는 최초의 차량 교량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철도만으로 이어졌던 두 국가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2026년 6월 19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지 정확하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식 개통을 두 달 앞선 2026년 4월 21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양측 상판이 완전히 연결되는 성과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러시아 교통장관 안드레이 니키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두고 중국에서 수상한 흐름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연결식 축하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같은 달 중국 왕이부장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으며 불과 한 달 뒤인 2026년 5월 중국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소속 시진핑 의전팀이 비공식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시일 내 시진핑이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과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2026년 6월 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만약 실제로 방문하게 된다면 올해 첫 해외 순방의 장소로 평양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5일 중국과 북한은 시진핑의 방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북한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이어진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대외 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중국 의존도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대규모 아사 사태를 겪으며 경제가 붕괴되자 단순히 의존한다를 넘어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존립 여부를 쥐고 있는 형태가 되자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체제 생존을 위한 핵무기 개발 가속화, 그리고 경제를 살릴 대규모 개방 실험이었습니다. 2002년 김정일은 적극적으로 시리즈 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벤치마킹한 이 계획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북한 역사상 현재까지도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김정일이 주도하는 독단적 계획으로 진행됐고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화교 사업가가 중국 당국의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경선에서 카지노 사업이 포함된 경제 계획의 우려를 보냈고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계획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상황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주도하는 개방의 마지막 기회가 중국의 손에 의해 막혀버린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등으로 눈을 돌려 집중했지만 시리즈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프로젝트가 무산된 같은 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 개발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며 직면하게 된 필연적인 모순이었습니다. 북한은 개방의 길이 막히고 연이어 터진 핵 위기로 인해 주변 국가와 마찰이 커졌던 이 시기, 체제 생존을 둘러싼 판단을 경제 개발이 아닌 핵무기 개발로 더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철저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도 핵 역량을 단기적으로 고도화했고 이를 6자 회담에서 이용했으며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며 지속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과 2019년 트럼프와 회담을 갖기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합니다. 체제 유지와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됐고 북한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핵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노이 이후 북한이 내린 결론은 하노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핵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채로 협상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것. 2023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무기를 국가의 영구적 역량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존립의 기반으로 법적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제9차 당대회에서는 평화통일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서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북한이 2000년대부터 핵실험을 반복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자신들만의 셈법으로 북한과 북한의 핵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식적으로 국제사회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만 대화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 비핵화 원칙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10건 이상의 결의안이 채택됐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랜 기간 국제적 합의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북한의 행동을 실제로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셈법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북한에 행사하고 있던 막강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길 원했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국경선 인근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우려했으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이유가 덧붙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 자체를 미국 견제의 수단과 러시아의 국익으로 이용할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의 간극으로 인해 각국의 세부적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오히려 핵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는 북한이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선 비핵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시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핵의 완전한 포기를 원했습니다. 두 요구는 끝내 맞닿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노이 이후 선 비핵화 원칙은 유지됐지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선은 교착되었고 손실된 수천 대의 군사 장비와 매일 소모되는 군수 물자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대체 능력에 제한이 발생하며 러시아는 자신들과 직접 거래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부 위기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봤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수백만 발의 포탄, 로켓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석유와 원자재, 러시아 내 동결된 북한의 자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두 국가는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제 교류가 전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거래에서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비밀 거래를 이용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신뢰가 쌓이면서 거래는 점차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김정은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자 러시아 우주 개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북한을 대하던 러시아의 태도와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점차 가까워지자 북한의 무기 기술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엔진이 탑재됐으며 이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에는 러시아 항공 엔지니어들이 북한 항공기 공장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1호 미사일은 2024년 말부터 명중 정확도가 현저하게 개선됐으며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정교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옥죄고 있던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행동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대북제재 동참 기조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8일 러시아는 2006년부터 18년간 유지돼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갱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갱신에 찬성했지만 단 한 표의 거부권으로 패널은 해체됐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제재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라고 평가했고
2006년 이후 이루어진 비확산 노력에서 가장 큰 후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이어졌던 각국의 간극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러우 전쟁이 불러온 또 다른 여파였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 라브로프는 이 시점을 전후해 비핵화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 비핵화를 지지하던 국가가 공개적으로 포기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러시아에게 북한의 핵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한 번 더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이용하는 한편 미국과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이용했지만 이는 비공식적이었으며 공식적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4년 6월 한중일 공동 선언에서도 이어졌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간극은 평양에 행사하고 있던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 비핵화라는 공식적 입장을 통해 국제사회를 앞세워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고 때론 비공식적 입장을 통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의 불안정한 핵을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화될수록 중국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말로는 지지하면서 행동으로는 제재를 막는 이중적 구조가 본격화됐습니다. 2024년 3월 전문가 패널 갱신 투표에서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러시아처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18년간 지지해온 제재 감시 체계의 해체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들은 모두 러시아가 먼저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라기보다 북러 밀착이라는 외부 변수에 반응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북한에게 선택지를 준 영향이었으며 이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가 러시아와 이란을 서로 경쟁시켰던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수록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수록 중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해 북한을 완전히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인정을 통해 북한을 잡아둘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2025년 말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백서에 공식적으로 명시했던 흐름과 달랐고 2024년 6월 한중일 공동선에서 명시화됐던 비핵화가 1년 만에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행동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룬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이 이 흐름을 재확인해줬습니다. 이 방문 이후 중국 측 공식 담화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방 세계는 왕이가 비핵화 대신 사회주의적 대의와 지도자급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의 삭제가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닌 베이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비확산 문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자 미국의 군사적 주의를 분산시키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깊어질수록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 비핵화 목표가 처음으로 사라진 사례였습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 국방 전략에서도 북한 비핵화 표현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회담에 대한 중국 측 발표에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언급하면 중국은 침묵하는 비대칭 구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비핵화 표현의 삭제는 포기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 유연성 확보입니다. 비핵화는 이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목표에서 상황에 따라 꺼내들 수 있는 외교적 수사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 강대국이 각자의 이유로 선 비핵화에서 이탈하는 동안 북한은 그 공백 안에서 조용히 협상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북한 영변에 새로운 농축 시설이 추가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선 농축 시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새 건물로 현재 북한은 총 4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진행해오던 핵 능력 확대가 외부 압박 완화 속에서 더 쉽게 진척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선 비핵화 원칙은 현재 러시아의 공개 선언과 중국의 침묵, 그리고 미국은 전략 문서에서 삭제되며 세 가지 방식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결말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종속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더욱 고립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던 북한이 지금은 그 셈법을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9일 개통을 앞둔 이 차량 교량은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에 불과했습니다.